나는 기쁨조 출신 러시아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비서였다. 김정은 위원장 측근 고위 간부인 그와 난 사랑에 빠졌다. 그와 함께 남한으로 탈출을 하고 싶었지만 2023년 2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탑승권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만약 여기서 잡히면 나는 끝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도 함께 끝난다. 모스크바의 새벽 4시 반. 기온은 영하 23도. 손이 시려도 장갑을 낄 수 없었다. 대사관 문서함을 여는 순간 장갑 낀 손으로는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철문을 열고 대사관 복도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대사관 비서라고 불렀다. 공식적으론 그랬다.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 그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평양예술단 출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속으로 부르는 이름, 기쁨조.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었다.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가죽 구두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소리가 내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동무 모스크바 날씨가 차서 힘들지 않소? 그의 나이는 55세. 김정은 위원장 측근인 고위 간부. 최성철 부장이었다. 북한에서 온 간부들은 대부분 두 가지 표정만 가지고 있었다. 위압적이거나 무표정하거나.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북한 남자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따뜻했다. 나는 그날 솔직하게 힘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주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싫지 않았어요. 대사관 안에는 CCTV가 12곳에 설치되어 있고 복도 곳곳엔 도청장치가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기하게도 항상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어요. 3층 계단 끝 창문역. 새벽 6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 경비원이 순찰을 끝내는 저녁 9시 시간등. 단속에 걸리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고 별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얼굴만 잠시 보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동무는 평양에서 어떻게 지냈소? 저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미안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곤란한 말을 했군. 말하지 않아도 좋소? 정말 미안하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먹었소? 러시아 생활하는데 뭐 필요한 건 없소? 난 러시아 언어가 힘들던데 동무는 러시아어 공부는 잘 되고 있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궁금해했다. 점점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스폰지처럼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겨울의 모스크바는 정말 추웠다. 그러나 그를 향한 마음속에선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났죠. 내 마음엔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고 감정도 깊어졌다. 어느 날 그는 대사관 외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가 갑자기 그의 품에서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밥은 제때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요? 이거 러시아 빵집에서 산 건데
지나가는 길에 동무가 생각나서 삿소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왔소. 그 안에는 따뜻한 피로시키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빵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늘 억압 속에서 살았는데 사랑받고 있는 내가 너무 좋았다. 북한에서 기쁨조에 있었을 때부터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어야 했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기분이었다. 부장님, 이런 관계는 위험합니다. 저는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부장님은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는 분이시라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가 걱정됐어요. 북에는 부인과 아이가 있어서요. 위험한 건 알지. 허나 동무, 사람의 마음을 어쩌겠소. 나도 사람이요. 동무도 사람 아니겠소.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러시아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모스크바의 거리는 평양과 달랐다. 거리에는 자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갔다. 감시하는 눈도 보고서를 쓸 의무도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한국 유학생 그룹을 보았다. 그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얘들아, 나 이번 방학 때는 인도 순례길 한번 체험하러 가려고 해. 대박, 부럽다. 나는 가족들이랑 따뜻한 나라로 가보고 싶어. 여기 러시아는 너무 추워. 언니,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 되겠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내 나이 26살. 북한에선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어요. 유년기부터 우린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야만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는 단어조차 북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고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눈발이 날리는 길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순간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엄습해왔어요. 억압과 감시 속에서 벗어나 저들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날 밤부터 내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탈북. 나만으로 탈북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성철 부장님은 내 변화를 먼저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나를 대사관 뒤편 작은 창고로 불렀다. 그곳은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CCTV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동무, 남조선 가고 싶은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무 눈빛이 달라졌소. 예전엔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소. 하지만 요즘엔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의 눈이요. 나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평생 제 삶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사랑할 자유도 어디를 갈 자유도 무엇을 꿈꿀 자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한 번만이라도 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하는 삶을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 순 없소. 도와주면 나도 동무도 끝이요. 허나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동무를 막지 않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나를 도울 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막지도 않았다. 그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다. 출국 전날 밤 나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대사관 옥상으로 갔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동무, 내가 동무와 함께 갈 수 없어서 미안하오. 부장님도 함께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미 늦었소. 나는 북에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소. 하지만 동무는 다르오. 동무는 아직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마주 잡는 느낌이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슬펐다. 동무. 부디 살아서 자유를 누리오. 그리고 가끔 이 늙은이를 기억해 주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내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지탱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출국일 2023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나는 대사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3층 창문에서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작별이었다. 나는 대사관 차량이 아닌 개인적으로 부탁한 러시아 택시를 탔다. 운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국제선 청사. 나는 제3국행 티켓을 구매했다.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다. 북한 여권으로 직접 한국에 갈 수는 없었다. 러시아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려 하면 즉시 대사관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내 여권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북한 여권이네요. 방콕에는 어떤 일로 가시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서툰 러시아어로 천천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개인 여행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요. 직원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티켓을 발권해줬다. 탑승권을 받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티켓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직원 친절하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는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 친절한 말 한마디에 나는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 나를 멈춘다면? 만약 대사관에서 이미 추적 중이라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순간 B- 소리가 났다. 러시아 보안 요원이 갑자기 나나를 부르더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통과해 주세요. 순간 겁에 질려린 나는 식은땀이 나면서 들켰나? 여기서 잡혀가는 걸까? 온갖 상상을 다 했던 것 같다. 다리가 풀렸다. 나는 겨우 다시 통과했고 보안 요원이 내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작은 노트 한 권뿐이었다. 그 노트에는 성철 부장님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동무 부디 행복하시오. 보안 요원은 가방을 돌려주며 말했다. 오케이 가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10분 후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나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편한 단잠을 잘 수 없었다. 10시간 뒤 나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태국의 공기는 뜨겁고 습했다. 모스크바의 추위와는 정반대였다. 나는 공항 밖으로 나와 미리 조사해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한국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떠도는 사람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탈북민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고 곧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날부터 3일 동안 대사관 내부 보호시설에 머물렀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현실감이 없었다. 공항 내부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다. 사람들은 큰 가방을 끌면서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게 낯설었다. 나는 곧바로 국정원 차량에 탑승했고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보호시설로 이동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다. 거의 2주 동안
나는 매일 조사관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사관 내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북한 고위층과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에서의 임무는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성철 부장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비밀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조사관이 조용히 물었다. 북한에 두고 온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조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나는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나는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첫 번째로 배운 건 대중교통카드 사용법이었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이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돼요. 나는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몰라서 5분 동안 개찰구 앞에서 서 있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빨리 좀 가세요라고 말하는 소리에 얼굴이 빨개졌다. 제일 놀라웠던 건 핸드폰이었다. 처음 사용해보는 난 스마트폰이 마법 같았다. 나는 지도 앱 사용법을 배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카카오톡은 더 어려웠다. 사람들이 보내는 이모티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원 친구가 언니 대박이에요 키역키역. 나는 처음에 키역키역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게 웃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물었다. 친구가 웃으며 설명해줬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말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을 때 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3번이나 다시 물었다. 2+1 행사하는 거 맞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나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손님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천천히 말해줬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 앞으로 한국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과 편의점 알바로 생활하면서 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그리고 1년 후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은 통번역학. 나는 내가 겪은 이 경험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첫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창밖을 보다가 멈췄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보던 그 눈과 똑같은 눈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성철 부장님이 보고 싶어졌다. 그도 분명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